지난 요르단전에서 가장 이제 의미 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왼쪽에는 배준호, 오른쪽에는 이강인. 어쨌든 이제 한국 축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이 좌우 측면 공격 자원들이 동시에 출전을 해서 심지어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배준호는 오른발을 쓰는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플레이메이커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서 기본적으로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공격의 퀄리티가 좀 정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프 스페이스라는 위치 자체가 가져가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프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볼을 잡을 때보다 훨씬 더 각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볼을 잡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시야가 있다 보니까 정면을 바라보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든 왼발을 쓰든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시야 각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우리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현대 축구의 흐름이 이 하프 스페이스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면 이강인이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다가 반대편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에게만 너무 그런 역할이 쏠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공격의 루트가 좀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준호라는 반대편에서 또 수비를 끌어줄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는 거, 그렇다는 건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 보면 이제 요르단이 수비 형태를 딱 만들었을 때, 특히나 후반전에, 물론 후반전에 요르단이 약간 올라오면서 수비가 헐거워진 면도 있었지만 이강인과 배준호가 요 가운데로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강인과 배준호를 모두 다 마크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이강인이 내려와서 요 사이 공간에서 계속 볼을 받으려고 움직일 때 이강인에게 신경이 쏠려 있는 동안 순간적으로 배준호가 요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배준호에게 볼이 연결되거나, 아니면 배준호가 볼을 잡으면서 배준호에게 수비가 쏠릴 때 이강인에게 좀 더 공간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넘어갈 때 기본적으로 배준호와 이강인 두 공격 루트를 활용을 해서 요르단의 전방 압박이라던가 수비 형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우리의 주된 공격 루트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요르단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뭐 황인범 선수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과 황인범, 이 두 선수가 있는 요 왼쪽 공간에서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좀 쏠려 있거든요, 시선이. 그런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배준호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배준호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수비의 시선이 쏠릴 때 배준호에게 오히려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요르단이 이강인이 있는 쪽 이 공간에 좀 수비를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때 반대편의 배준호가 살짝 빠지면서 좋은 공간에 위치를 하니까 배준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요르단의 압박을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배준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탈압박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배준호가 왼쪽에서 좀 흔들어 주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쪽에도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요, 반대로.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앞쪽에서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배준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배준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배준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처럼 볼을 미드필더 라인에서 받아서 전진하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드리블도 굉장히 좋고 탈압박도 좋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강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배준호 쪽에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배준호가 볼을 계속 끌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대편에 이강인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넓은 공간을 이강인 선수가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이 왼쪽, 이강인이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면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리면 이강인에게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 배준호처럼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건 약간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손흥민은 앞쪽에서의 결정력, 득점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손흥민과 이강인의 좌우 밸런스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손흥민을 위에 쓸 수 있고 만약에 그 공간으로 배준호가 내려와 줄 수 있다면 이러면 손흥민도 더 좋은 공간에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반대편에 있는 이 배준호 선수가 그냥 멈춰있는 선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반대편으로 뛰어나가 줄 수 있는 공간 침투에도 능한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뭐 이강인 선수에게만 특별히 수비가 쏠려 있는 장면은 아니긴 했지만 황인범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르단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약간 올라옵니다. 이제 후반전에는 좀 급해지니까 올라왔었죠. 올라오자마자 배준호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고요. 뛰어가는 배준호에게 황인범 선수가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줬는데 이 공간으로 배준호 선수가 정말 적절하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런 장면이 우리가 다음 세대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반대편에서 배준호가 이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이런 장면도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요. 배준호 선수에게 패스가 일단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볼을 끌고 정말 이강인 선수처럼 3, 4명을 끌고 본인이 쭉 밀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배준호에게 수비수들이 쏠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탈압박이 돼서 나오죠. 탈압박이 돼서 나오면 당연히 수비가 더 배준호에게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반대편에 이강인에게 좋은 공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뚫고 나와서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슈팅을 하는 장면이긴 했는데, 여기서 본인이 슈팅을 하지 않아도 뒤에 이강인 선수에게 누가 봐도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면 이강인이 또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지난 경기에서 참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준호와 이강인 이 두 선수를 어떻게 공존시킬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배준호 선수가 왼쪽과 중앙 다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선 조합이 워낙에 풍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에 포함되지 못하는 선수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이 선수는 왜 못 나왔냐, 안 뽑혔냐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 것도 워낙 이선 자원들의 경쟁력이 출중하거든요. 지난 경기 당장 첫 번째 골을 만들었던 선수도 왼쪽 라인에서 엄지성 선수가 흔들어주면서 거기서 시발점이 되면서 득점이 나왔죠. 엄지성 선수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황인찬, 손흥민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왼쪽 라인에 배준호 선수가 나올 수 있게 된다면 배준호, 이강인, 그리고 당연히 중앙에 뭐 이재성 선수를 또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선 라인에 이런 선수를 배치하면 손흥민을 조금 더 위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후방에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압박을 할 때 배준호와 이강인이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해주고, 이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강인이나 배준호에게 쏠리는 순간 앞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오현규 선수가 그런 역할을 또 하니까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오현규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배준호와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놓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의 공존도 이제 배준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배준호,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을 또 어떻게 공존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대표팀이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 이강인, 좌 배준호 요 조합이 어쨌든 이제 유럽 축구들을 보면 이런 구도가 참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오른쪽에 포든, 왼쪽에 데브라이너, 혹은 뭐 베르나르도 실바,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선수를 2명 무조건 배치를 하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는 웨데구르나 사카, 왼쪽에는 뭐 메리노라던가 라이스 혹은 하베르츠 혹은 뭐 진첸코 이런 선수를 이제 왼쪽 오른쪽에 꼭 배치를 하잖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도 왼쪽에는 메디슨, 오른쪽엔 클루셉스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을 풍부하게 해야 공격의 다양성도 넓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 배준호와 이강인의 이 조합 자체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뭔가 다음 스텝 혹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배준호와 이강인 선수는 유럽에서도 지금 볼을 소유하고 뿌려주는 이런 이제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일단 미래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볼 소유 능력에만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배준호 선수는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증명을 했지만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오프 더블 플레이도 좋고,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 시절 때부터는 확실하게 오프 더블 플레이가 급성장을 하면서 라리가에서도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은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오프 더블 플레이와 헌신적인 움직임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아요. 이미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체에 가까운 선수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온더블에만 장점이 있는 플레이메이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2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뒀을 때 1명의 선수는 부각이 되고 1명의 선수는 죽는 그런 조합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그런 유형도 아니다. 이 두 선수가 1명이 볼을 잡으면 1명이 뛰어나가고, 반대편에서 볼을
따라잡으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뛰어나가는 이런 온더블과 오프더블 플레이가 적절하게 조화로운 현대적인 플레이메이커의 성향이 분명히 일단은 우리 국가대표팀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뭐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서 다음 아시안컵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까지 애초에 배준호와 이강인 선수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은 좀 이 두 조합을 기대하면서 봐도 되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조합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